네, 저희 동아일보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그리고 중국 순방 그리고 사드 외교를 앞두고 한중일 전문가들을 모셔서 금요일 날 한중일 그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화정평화재단 21세기 평화연구소가 주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중국의 현대 국제관계연구원 그 부원장과 연구위원 2명, 그러니까 3명이 와서 이 사드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3가지 면에서 그냥 일반적인 국제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점과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를 조목조목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인데요. 김정은 체제는 안정적이다라고 중국 측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더 질문을 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인사가 안정되어 있고 엘리트들이 단결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유일 지도 체제가 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지켜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북한의 안정성에 대한 중국 측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종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생각은 각자가 할 수 있죠. 저는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2000년인가에 그 한미연합사에 근무했던 로버트 콜린스 국제 담당관이 네. 북한 급변 사태 7단계론이라는 걸 정리해서 발표해서 많은 관심을 끈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급변 단계로 가느냐.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의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래서 부족한 자원을 제한된 곳에 투입하는 2단계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떤 독자 노선을 국지적으로 걷게 되고 네. 그다음에 내부 탄압을 하게 되는 게 4단계, 그다음에 그런 탄압 때문에 저항이 일어나는 게 5단계, 그다음에 분열이 일어나고 정권 교체가 급변 사태가 벌어진 7단계라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네. 그 로버트 콜린스의 이론에 따르면 저는 지금 독자적 노선을 걷고 있죠. 핵무장으로 북한이. 네. 그걸 지나서 그다음에 최근에 부총리 김 누구죠? 그 사람을 처형했고 장성택 탄압 이후부터 그래서 계속 탄압이 벌어지고 있어서 적어도 3단계 내지 4단계 어떻게 보면 5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의 로버트 콜린스의 이론에 따르면 북한은 굉장히 불안정한 체제예요. 네. 지금 왕푸동이라는 친구의 얘기를 보게 되면 안정인데 이거는 각자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급변으로 가고 있다. 급변까지는 아니지만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북한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먹혀들고 있다. 이것이 중국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국제사회의 인식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날 나온 구체적인 발언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핵을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임대비와 같다. 그래서 핵 개발을 하면 할수록 임대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핵을 갖는 데 따르는 안보 수익보다 핵 개발에 따른 제재 임대비가 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게 맞아떨어지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상당히 낙관적인 그런 인식을 폈습니다. 황성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결론 자체는 저도 이제 중국식과 의견이 좀 유사합니다. 네. 즉 대북 제재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거를 바라보는 이제 전제 조건하고 이제 결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저런 식으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면은 바로 그야말로 중국이 보다 강력히 제재를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고 핵을 포기한다면은 중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드 배치 문제도 철회가 될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데 지금 중국이 결국은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과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쥐고 있으면서도 잘 안 하는 부분을 좀 과대평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우리와 다른 인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위협이다. 구체적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드가 북한에 가하는 위협은 작다. 있지만 작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가하는 위협은 아주 심각하다. 이것이 중국 측의 인식이었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왕푸동이라 그랬나요? 그 친구의 의견 내지는 중국 지도부의 의견이겠죠. 근데 저 말을 뒤집으면 네. 북한 핵은 우리한테 절대적인 위협이고
러시아가 중국에는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과 우리의 선택이 다른 겁니다. 큰 네. 인식 차이를 보이는 거니까 저거는 너희 생각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물리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중국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붕괴되거나 붕괴가 아니라도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면 한국, 일본, 주변국들과 협의해서 그 일을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국이 스스로 혼자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중국 측이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전제는 이렇습니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저 후지핑 부원장의 발언인데요. 만약에 북한이 급변의 조짐을 보인다면 우리는 북중 조약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황성준 의원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사회과학가라기보다는 네.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저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거꾸로 뒤에 말이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문서로 된 북중 조약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야말로 중국군이 개입해서 북한을 장악해서 친중 정권을 수립하겠다. 네. 이런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중국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말들을 하죠. 네. 대한민국은 과연 그러면 북한 붕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근데 그거는 우리의 문제예요. 사실 그 지적은 좀 아픈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에 공조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단독을 해서 결국 친중 조건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로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의원님. 저 이야기는 북중 우호조약 제5항인가를 거론할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북한에서 군사적인 사태가 일어나면 중국은 자동 참전하고 중국에서 사태가 일어나면 북한군이 자동 참전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신 중국 사람은 북한에서 북한이 외부의 침략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 모양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북한 급변 사태는 내부 모순으로 북한에서 내란에 가까운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즉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북중 우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중 국교 정상화를 할 때 그때 공동성명 제5조에 따라서 중국이 동의한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는 것을 중국은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즉 북한이 내부 모순에 의해서 급변 사태에 의해서 통일된다면 중국은 금방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내부 문서 즉 한중 국교 정상화를 할 때 5조 조항에 따라서 우리를 지지해야 되는 걸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저는 옳다고 네. 봅니다. 네. 네, 물론 금요일에 제가 만난 중국 그 전문가들은요, 개인적인 견해다. 이것은 정부의 견해는 아니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잘 설득을 해서 중국 측의 사드 배치나 북한 정책에 대한 좀 적극적인 입장을 이끌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중 정상회담 여기까지 듣고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요. G20죠.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 네 분의 패널 분들에게 좀 그 역할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 각자 맡으신 정상의 사진을 좀 꼽아주시고요. 네, 우리 네. 패널들께서 이제 한 분씩 이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황성준 위원께서 오늘 시진핑 주석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일단은 초미의 관심사가 내일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그 사드 반대 수위를 어느 정도 높일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일단 어제는 벌써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대 의지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사드 배치는 반대한다. 절대 이거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의 사회적 전략적인 이익이 담긴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중국의 3대 원칙,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다음에 대화를 통한 해결, 이 세 가지 원칙으로 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는 절대로 배치하면 안 된다. 이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남중국해 문제도 제기를 했겠죠? 남중국해 문제를 갖고 국제법에 의해서 중재재판소에서 이것이 중국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것이 수천 년부터 중국의 땅이었고 이것을 갖다가 서구 국가들이 만들어놓은 국제법 조약에 따라서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것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개별 국가와 1대1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네, 여기에 맞서는 오바마 대통령 역할을 우리 이종원 의원 맡으셨는데 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 중국의 영토 중에 가장 넓었던 거는 원나라가 지배할 때 아시아, 유럽 대륙의 3분의 1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원리대로 한다면 중국의 영토는 무지무지하게 클 수 있죠. 따라서 그 과거의 법을 얘기하면 소용이 없고요. 현재의 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동의하고 비준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은 그 구단선을 그은 거는 대만이 그었던 걸 자기네가 인용해서 한 거니까 역사적 근원을 대는 것도 없을 뿐더러 적용할 수도 없고 네. 또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헤이그 재판소가 판정한 대로 중국이 갖고 있는 섬들은 그 EEZ의 기선이 되지 못하니까 그거를 지켜라. 룰대로 해라. 너희가 사인한 해양법대로 해라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요. 물론 중국이 아니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시진핑과 오바마 대통령, 미중 양국 정상이 이렇게 싸우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같이 네. 그 전에 이 얘기가 있군요. 두 사람이 정상회담 4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호숫가를 걸으면서 이런 덕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황성준 의원님. 아무래도 이번 이제 항저우 이제 정상회담은 이런 국제 정치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네. 위한 거고 중국으로부터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싸움이 나갖고 결렬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원칙을 반복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덕담도 나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느냐라는 말도 묻고 이 호숫가도 이제 같이 이제 걷고 차도 마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건강 문제를 시진핑 주석이 물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뭐라고 했나요? 오바마 대통령 운동을 좋아하고 원래 키 커서 농구 좋아하고 하는데 저까지 다쳐서 못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건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옛날 모택동은 66세하고 73세 때 양자강을 무안에서 헤엄쳐 건너가지고 내가 건재함을 과시했었고 등소평도 죽기 전까지 수영을 즐겼었죠. 따라서 저런 거는 너 힘이 있냐라고 오바마한테 한번 쫑코를 줬다고 보시죠. 네. 그리고 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그 파리 기후 협약을 서로 비준한 그 비준서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구촌의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그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요. 양 강대국이 이제 비준을 하고 직접 실행에 나서는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20를 위해서 지금 아베 총리도 항저우에 가 있죠. 아베 총리, 그전에는 또 러시아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아베 총리도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구자홍 차장. 네. 어떻습니까? 아베 총리 역할을 맡으면 우리 국민 정서에는 별로 맞지 않는데요. 일단 그 대변을 하자면은요. 아베 총리는 그 G20 정상회담 앞서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먼저 만났습니다. 네.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이 동방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일본 정부 국익에 맞는 이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그냥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연례화하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이 박수로 이렇게 적극적인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또 푸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북핵 불용 원칙을 천명했는데요. 또 그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을 또 박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업무 오찬을 마치고 나서 예정에 없었던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주 큰 깜짝 선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1979년도에 쓴 신년 휴호입니다.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11.26 사태 79년에 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쓴 신년 휴호인데요. 네. 그게 내용이 총화 전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합해서 같이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 선물을 예정에도 없이 준비해서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주 엄청나게 큰 선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이 지각대장으로 악명이 높잖아요. 이번에도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예상대로 역시 많이 늦었네요. 이번에도 1시간 45분이나 늦었는데요. 네. 네. 말 그대로 푸틴 대통령은 원래 그냥 통상 1시간은 기본적으로 늦는 것 같아요. 2013년 9월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한러 첫 정상회담에서도 네. 1시간 넘게 지각을 했고요. 네. 메르켈 총리도 한 40분 지각을 했죠. 옛날에 또 2013년에 그 존 케리 미 국무장관하고는 그 시리아 사태 논의할 때 3시간 늦었습니다. 3시간.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대박인 것은 교황도 기다리게 만들었던 네. 그런 전력이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코미디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싶은 게 어떤 선물인지 잘 알았던 것 같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각하는 사람 싫어한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